30년간 앞만 보고 달린 제게 남은 건 자부심이 아닌 협심증이라는 경고장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아파트 숲을 떠나 강원도 원주로 향했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뿐일 줄 알았지만 70만 원의 난방비와 잡초 전쟁, 그리고 생사를 가른 18분의 골든타임이라는 혹독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간 몸소 겪으며 깨달은 막연한 로망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전원주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의 속도를 바꾼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 제 두 번째 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로 62, 정만수입니다. 30년 넘게 회사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삶. 그게 저의 일상이었고 그게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고 주말에도 서류 가방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보고 일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시절도, 부장 진급에서 한번 탈락했을 때도,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갈 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드디어 은퇴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뿌듯했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끝까지 해냈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회사에서 은퇴 전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검진 당일에도 큰 걱정 없이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체열하고 심전도 찍고 평소처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협심증 초기, 수면장애, 만성 피로 증후군,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협심증? 내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치들이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시면 약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료실 문을 나오면서 저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지나가는 간호사도 옆에서 대기하는 환자들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라.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였지 멈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먼저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빌딩 또 빌딩, 신호등, 경적 소리,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이 속에서 살았는데, 30년을 이 풍경을 보며 출퇴근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이 빌딩 숲속에서 나는 정말 계속 살고 싶은 걸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현관까지 풍겨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검진 결과 나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좋은 생각하면서 편하게 쉬면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좋아지겠지? 저도 몰랐습니다. 평생 답을 들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게 이미 몇 달째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구나.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이름으로 내 몸을 갈아 넣었구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운동에 몇 번이나 빠졌는지, 아내 생일을 깜빡하고 꽃 한 송이 못 사다 준 날들이 몇 번이었는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런데 그 나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협심증 초기, 수면장애, 만성 피로.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골목 편의점 불빛이 깜빡이고,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쉬고 싶다. 평생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습니다. 62살이 되어서야. 그 순간 뭔가 결심 같은 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멈춰야 한다. 아니,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속도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저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떠나자. 막연하지만 그 생각만큼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괜히 먼저 꺼냈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그냥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어느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아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도심 떠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면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요? 어디로요?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전원주택 같은 데서 살면 어떨까 해서.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반대예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유가 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병원은요? 당신 협심증 초기라고 했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갑자기 가슴 아프면 어디로 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아내 입에서 직접 나오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 내 친구들은요? 3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데 거기 가면 나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세 번째, 애들은요? 애들이 명절에 내려오려면 얼마나 멀어지는데요? 아내의 말은 조목조목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자연 좋고 공기 좋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구체적인 걱정들을 머릿속에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걱정이 맞다. 그러면 그 걱정을 하나씩 해결하면 되지.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아내가 말한 걱정들을 적었습니다. 1. 병원 접근성. 2. 생활 인프라. 3. 교통. 4.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옆에 하나씩 답을 찾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문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귀촌 카페를 들락거리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조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차로 20분 이내. 귀촌을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조건이 전원 생활의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기준으로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양평, 가평, 춘천, 홍성, 전주, 원주. 그 중에서 원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계열의 대형 종합병원이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카페거리, 공기는 시골, 편의는 도시. 딱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KTX 원주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50분이면 닿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오기에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사한 내용을 노트 2페이지에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조사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내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원주 세브란스가 있어. 차로 20분이면 응급실까지 갈 수 있어.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야. KTX도 있으니까 애들이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처음보다는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직접 가서 봐야 알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반대에서 직접 보자로 바뀐 겁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 주말에 원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긴 하네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 시내를 둘러보고 혁신도시 인근 전원주택 단지를 걸어봤습니다. 멀리 치악산 자락이 보이고 논밭 사이로 조용한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걷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기 전까지 고민 많았는데 당신 말대로 공기 좋고 풍경도 예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저는 그 말이 사실상 허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주행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주 방문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둘러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살 곳을 찾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미리 부동산 2군데를 예약해뒀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전원주택 단지와 조금 외곽에 있는 농가주택 단지 두 곳을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번엔 메모장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를 적을 준비를 해왔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혁신도시 인근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보였습니다. 집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군데군데 텃밭을 가꾸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특히 많고요. 저는 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손질하는 어르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잘 살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아내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병원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사장님이 바로 답했습니다. 원주 병원까지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보시면 돼요.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하고요. 아내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실 저도 원주 병원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심장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 과목이 모두 갖춰져 있고 응급의료센터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형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 골든타임이라는 말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 발병 후 1시간 안에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생사를 가른다고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살아도 교통체증에 걸리면 30분이 훌쩍 넘는 세상인데 깊은 시골에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원주는 달랐습니다. 시골처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도 대형 병원까지 20분이면 닿는다. 저에게 원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조금 외곽에 있는 농가주택 단지였습니다. 풍경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논이 펼쳐지고 멀리 치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원주 시내까지는 한 40분 잡으셔야 해요. 겨울에 눈 오면 길이 막혀서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풍경은 좋지만 여기는 아니다. 귀촌을 꿈꿀 때는 풍경만 봅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가야 할 때는 풍경보다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요. 결국 우리는 혁신도시 인근 전원주택 단지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을 고르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본 집은 마당이 너무 넓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마당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풀 뽑다가 허리 나가겠다. 두 번째 집은 단열이 걱정됐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라 강원도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은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텃밭을 조금 일굴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감당 못할 만큼 넓지는 않은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서서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햇볕 좋다. 저는 그 말이 결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햇볕 얘기를 하면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레는 건지 긴장되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는 거 맞겠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아내 보면 더 모르잖아.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삿 날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30년 살던 서울 아파트를 나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애들 다 키웠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원주까지 오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처음 열었을 때 가을 햇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기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그날만큼은 걱정보다 기대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보일러 업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점검을 맡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관이 많이 낡았어요. 이번 겨울 나시려면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180만 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사 비용에 이것저것 쓰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청구서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견적서를 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엔 지붕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다용도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방수 업체를 불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붕 방수 처리가 많이 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적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마당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열흘 만에 4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전원주택 이사 초기에 거의 누구나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안에 건물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보일러, 지붕, 배관, 담장, 마당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귀촌 선배들이 말하는 전원주택 첫 해 비상금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따로 준비해 두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아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다. 마음을 고쳐먹으니 조금 나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건 텃밭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조그맣게 텃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맨 땅이 문제였습니다. 흙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삽으로 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그만 경운기를 하루 빌리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퇴비도 사야 했고 모종도 사야 했습니다. 텃밭 조성에만 7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트에서 상추 사 먹는 게 훨씬 싸겠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텃밭은 채소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싹이 나오는 걸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었고 예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열면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출혈이 다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분명히 돈이 듭니다. 아파트처럼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 아침에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10월에 이사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강원도 겨울이 이런 건지 11월 중순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나가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춥겠지. 겨울이니까. 그런데 막상 12월이 되자 이건 제가 알던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12도. 강원도 내륙의 겨울은 서울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도관이 얼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물이 안 나와요.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수도관 동파, 전원주택 겨울 단골 사고였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수도관을 녹이고 보온재를 추가로 감았습니다. 한겨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가스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1만 원. 아파트에 살 때는 난방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다 합쳐서 25만 원 안팎이었는데 여기는 가스비 하나만
51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지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잘못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구조가 다릅니다. 아파트는 위아래 옆집이 서로 열을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사방이 외벽입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몇 배는 넓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내륙의 혹독한 추위까지 더해지니 난방비가 폭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 오기 전에 한 가지를 준비해 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 지붕에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3kW 용량이었습니다. 설치 비용은 총 350만 원이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낸 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사도 하기 전에 왜 벌써 그걸 달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겨울 나려면 미리 달아야 해. 그 결정이 옳았습니다. 태양광 패널 덕분에 전기료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월 전기료가 2만 원대였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기 히터를 보조 난방으로 돌리니 가스 사용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만약 태양광이 없었다면 가스비에 전기료까지 더해져서 한 달 에너지 비용이 70만 원을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51만 원은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문 단열 작업을 했습니다. 뽁뽁이 단열 필름을 창문 전체에 붙였습니다. 비용은 3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음은 문풍지였습니다. 현관문과 방문 틈새에 문풍지를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게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보고 나니 이듬달 가스비가 3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3만 원 차이지만 저에게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1월이 되자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전기 히터를 켜놓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울 친구들한테 여기 산다고 했더니 다들 왜 거기서 사냐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춥긴 춥지. 아내도 웃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춥다고 했지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강원도 겨울은 혹독합니다. 난방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수도관은 얼고 바람은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아침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는 풍경은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핫초코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서 하얗게 쌓인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치악산 자락이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난방비 조금 더 내고 이 풍경을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겨울을 버티고 나면 봄이 온다는 걸 저는 그 겨울에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3월이 됐습니다. 어느 아침 마당에 나갔더니 땅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풀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싹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삭막했던 마당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텃밭 시작해볼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할 건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작게, 욕심 안 부리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욕심이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의 깻잎까지 머릿속으로는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귀촌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읽다 보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세요. 텃밭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저는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60대 몸으로 너무 큰 텃밭을 일구다가 허리 잡고 병원 가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당 한쪽에 땅 4평 크기로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3가지만 땅을 파고 퇴비를 넣고 모종을 심는 날 아내도 옆에서 같이 흙을 만졌습니다. 아내가 모종을 심으면서 말했습니다. 흙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저도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흙 냄새.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심은 모종이 오늘 조금 더 자랐는지, 물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 조그만 확인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봤습니다. 매일 문자, 뉴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원주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늘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텃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수면제를 안 먹었는데 잠을 잤습니다. 서울에서는 수면제 없이 잠드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누우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뱅뱅 돌았습니다. 내일 회의, 이번 달 실적, 부하 직원 문제, 팀장과의 갈등, 생각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달랐습니다. 낮에 텃밭을 손질하고 마당을 쓸고 저녁을 먹고 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요구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감겼습니다. 처음 수면제 없이 잠든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수면제 안 먹었어.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잠은 잤어요? 응, 잘 잤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 신기하네. 신기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혈압 수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원주로요. 의사 선생님도 웃으셨습니다. 그게 약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약보다 낫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텃밭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잡초가 무섭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틀만 안 들여다봐도 상추 사이에 잡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쪼그려 앉아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허리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건강하러 온 사람이 허리 나가면 어떡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잡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귀촌 카페를 뒤지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멀칭이었습니다. 멀칭은 간단합니다. 작물 주변 흙을 검은 비닐이나 지프로 덮어두는 겁니다. 햇볕이 차단되니 잡초가 자라지 못합니다. 흙 속 수분도 유지되니 물을 주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은 멀칭 비닐을 사다가 텃밭 전체에 덮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잡초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쪼그려 앉아 뽑던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동 점적 호수였습니다. 텃밭에 가는 호스를 깔아두고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아침 저녁으로 자동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물 주러 매일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치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자재 사다가 직접 설치하면 5만 원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제 텃밭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머리를 쓰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그 말에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한 움큼 따서 들어오는데 아내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 맞아. 아내가 방울토마토를 하나 입에 넣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맛있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반, 현실이 반입니다. 잡초와 싸워야 하고 허리도 아프고 요령도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울에서의 저보다 원주에서의 저가 훨씬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직접 키운 토마토를 먹는 삶. 이게 바로 흙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원주에 온 지 어느덧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 텃밭을 일구고 여름 잡초와 씨름하고 나니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어색한 게 있었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옆집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는데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도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는 하셨지만 딱히 말을 걸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외지인이라고 경계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일 거야. 속으로는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됐습니다. 인사 안 해도 그만이고 마주쳐도 모른 척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 공동으로 쓰는 수로 같이 치워야 하는 눈, 이웃과의 관계가 도시보다 훨씬 가까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한참 잘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남을 만큼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추를 한 봉지 가득 담아서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텃밭에서 키운 건데요. 저희 둘이 다 못 먹어서요. 드셔보세요. 어르신이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키웠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올봄에 처음 심어봤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초보티 나네.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오이 3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밭에서 딴 거야. 가져가. 저는 그 오이 3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채소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담장이 조금 낮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마당에 나와 계실 때 가끔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텃밭에 물은 잘 주고 있어? 고추는 거름을 좀 더 줘야 해. 저는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마웠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마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마을 부녀회 모임 갔다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부녀회를 알았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 부녀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그런데 2번, 3번 가다 보니 조금씩 얼굴이 익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마을 김 여사님이 직접 담근 김치라고 주셨어요. 저는 그 김치 한 통이 무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 보니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혼자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냥 목례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걸으시네요. 어르신이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10년째야.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어르신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그 어르신과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동네 역사 이야기, 어느 집 텃밭이 잘 된다는 이야기, 겨울에 어디 길이 미끄럽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이 다 살아있는 정보였습니다. 몇 년을 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을 그 어르신 덕분에 빠르게 익혀갔습니다. 귀촌 전에 이웃 관계가 걱정이었습니다. 텃세는 없을지, 외지인 취급은 안 받을지. 직접 살아보니 텃세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 기다리기만 하는 것. 시골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텃세가 아니라 원래 방식인 겁니다. 먼저 인사하고 작은 것을 나누고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담장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당에 앉아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어르신이 마당에서 뭔가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번엔 먼저 손을 트셨습니다. 저는 그 손짓 하나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동네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주에 온 지 꼭 1년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드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나? 저는 일어나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협심증.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 가슴이 이상해. 아내가 눈을 뜨더니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언제부터요? 저는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차 키를 짚고 저를 부축해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의 원주는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소에 운전을 잘 안 하는 아내였는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원주 세브란스까지 가는 길, 아내와 몇 번이고 같이 다니며 익혀둔 길이었습니다. 귀촌하기 전부터 저는 아내에게 말해뒀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야 해. 낮이든 밤이든 길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병원 가는 날마다 아내가 운전했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그 길을 몸에 익혀두려고. 그 준비가 그날 밤 빛을 발했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집에서 나온 지 18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피를 뽑고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급성 협심증입니다. 빨리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다. 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는 아내 손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은 하나도 안 헷갈렸어. 저는 말했습니다. 연습한 보람이 있네.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으로 원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마트, 카페, 은행, 그리고 그 너머로 치악산 자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다. 만약 서울에 그대로 살았다면, 만약 깊은 시골로 갔다면 그날 밤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나섰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고추는 빨갛게 익어 있었고 마당 한켠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습니다. 정말로 30년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멈추면 지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빠르게 달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단테, 느리게 그러나 충실하게. 음악에서 안단테는 가장 느린 빠르기가 아닙니다. 걷는 속도, 사람이 걸어가는 그 속도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집니다. 어르신과 나란히 골목을 걷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원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난방비도 나오고 잡초도 자라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원 접근성을 확인하고 에너지 비용을 대비하고 이웃과 천천히 관계를 쌓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 그 현실적인 준비들이 두 번째 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당에 앉아 치악산을 바라봅니다. 62살, 정만수. 늦게 시작한 두 번째 봄이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안단테로, 느리지만 충실하게.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